오늘은 안타깝게도 이란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900명의 미국인들에 대한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소식으로 에피소드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소식으로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900명 넘는 미국인이 이란과 그 테러 대리 세력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아니고 심지어 작년에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46년간은 계속되었습니다. 대사관에서, 막사에서, 버스에서, 비행기에서, 식당에서, 테헤란, 베이루트, 바그다드, 나이로비, 예루살렘, 그리고 그 밖의 거리에서 이 미국인들은 많은 이들에게 잊혔습니다. 이 전쟁은 이번 주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란과 그 민병대들은 지난 20년 동안에만 미군을 상대로 180건이 넘는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900명 이상의 사망자 외에도 850명 이상의 미국인이 부상을 입었고 수십 명이 납치되고 고문당했으며 일부는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이 전쟁은 5일 전에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 전쟁은 1979년 이란 정권이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습격하고 66명의 미국인을 인질로 잡으며 자신들이 미국과 자유세계와 전쟁 중임을 선언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란은 비행기를 납치하고 대사관을 폭파하며 해병대 막사를 폭파하고 외교관을 살해하고 미국 시민을 암살하고 미군을 표적으로 삼았으며 미국인을 죽이려는 모든 테러 단체에 무기를 제공해 왔습니다. 기억할 만한 사건도 있습니다. 1983년 4월 이란이 지원한 이슬람 지하드는 베이루트 미국 대사관에서 자살 차량 폭탄 테러로 17명의 미국인을 살해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 테러리스트들은 베이루트의 해병대 막사에서 트럭 폭탄 테러를 일으켜 241명의 미군을 살해했습니다. 예를 들어 1996년 6월 이란이 지원한 헤즈볼라 알 헤자즈 테러리스트가 사우디아라비아 미 공군 숙소에서 트럭 폭탄 테러를 일으켜 19명의 미 공군 병사를 살해하고 약 500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는 몇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거의 반세기 동안 이란은 미국을 상대로 끊임없고 집요한 폭력 캠페인을 벌여왔으며 미국은 지금까지 자제해왔습니다. 1979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은 마침내 수십 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테러 수출 정권에 맞서고 해체하며 제거하고 있습니다. 46년간 처벌 없이 미국인을 살해해온 정권입니다. 서방이 스스로를 지킬 의지를 잃었다고 믿었던 정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모로 옳았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서방 좌파 전반에서 의도적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이 노력은 서방의 자신감, 도덕적 명확성, 그리고 기본적인 생존 본능마저 약화시켰습니다. PC주의에 빠진 극좌 세력들은 서방의 결의를 무력화하고 스스로의 가치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며 심지어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 전체를 무기력하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잔혹함, 테러, 그리고 광신에 기반한 정권에 맞서서조차도 말입니다. 이란 이슬람 독재 정권과의 이 전쟁은 단순히 잔혹하고 살인적인 정권과의 대립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매우 현실적인 의미에서 서방 일부에 퍼진 자기 파괴적인 광기와의 대립이기도 합니다. 힘을 비도덕적인 것으로 여기고 억제력을 공격으로 간주하며 문명을 지키는 일을 우리가 모두 부끄러워해야 할 일로 여기는 세계관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수년간의 이념적 침식의 절정이자 서구의 결의가 완전히 무력화되고 한때 자유사회를 세계에서 가장 무자비한 세력들로부터 지켜냈던 본능마저 텅 비어버린 상태입니다. 생존 권리를 의심하도록 교육받은 서구는 파괴 욕망을 의심하지 않는 적과 갑자기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념적 침식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 유럽입니다. 서구의 좌파 진영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사회적 명분을 수년간 파괴적인 국가정치 의제로 무기화한 결과입니다. 정당한 불만에서 시작된 운동들이 그들이 주장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사회 자체를 약화시키는 도구로 왜곡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유럽의 자신감을 약화시키고 도덕적 경계를 흐리며 자기 의심을 정치적 미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한때 자유사회를 지키던 본능들은 무뎌지고 조롱받으며 해체되었습니다. 이제 자유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나설 때만 자유가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려 애쓰는 대륙만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 순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쟁은 서방이 있도록 부추김을 받아왔던 어떤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만듭니다. 생존은 결코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악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당당하게, 주저함 없이 행동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들이 때로는 악에 맞서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은 나라들은 지금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지 5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벌어진 일의 규모는 중동이 수세대 동안 본 적이 없는 수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대립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정학적 대지진이며 전략적 재설정이고 여러 면에서 문명적 순간이며 그 규모와 영향력은 성경에 비유될 만합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분석가들의 작업을 공유해 무슨 일이 일어났고 왜 중요한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설명하겠습니다. 도란 마차 박사, 이란 샤이손 박사, 샤론 작스, 요람 에드리, 쇼모 필버 등 이 순간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는 분들의 통찰력을 공유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야기는 당연히 첫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지난 며칠간 조금씩 드러난 것만 봐도 바로 이 순간에 이 전쟁의 성격과 본질이 규정되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인용했던 이스라엘 평론가 요람 에드리의 말에 따르면 첫 공격은 그야말로 놀라웠다고 합니다. 불과 40분 만에 이스라엘은 이란 깊숙한 곳에서 완전한 제공권을 확보했습니다. 200대의 이스라엘 항공기가 수백 대의 미국 항공기와 함께 편대를 이루어 비행하며 2,000개가 넘는 표적을 타격했습니다. 그 정밀함은 펜타곤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에드리 씨는 이 정밀함을 세계에서 가장 방어가 철저한 영공 위에서 작동하는 스위스 시계에 비유했습니다. 러시아의 영공 기술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중국 레이더 시스템도 작동 안 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여러 겹의 방어망이 말 그대로 몇 분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수년간의 준비, 기만, 그리고 깊은 정보 침투의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몇 달 전에 헤즈볼라의 비트버드 네트워크에 침투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장기적인 준비가 말 그대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란 지도부 전체가 한 회의 장소로 유인되어 한 번의 공격으로 제거되었습니다. 미국인들은 놀랐고 러시아는 일주일간 상징적으로 비난 성명만 발표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현실을 이해했습니다. 이란이 무너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도론 마차 박사는 최근 이란의 행동에 대해 글을 쓰며 이란이 잘못 계산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테헤란은 충돌 가능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상황의 중요성을 이해했다는 신호는 이미 사망한 하메네이가 자신이 사망할 경우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알리 라리자니를 후계자로 지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영리하고 선견지명이 있었습니다. 이란은 하마스 시노이르 교리에서 전략을 따랐습니다. 마차는 그 아이디어가 지역적 혼란을 일으키고 걸프 국가들을 공격하며 이스라엘과 미국을 오랜 소모전에 끌어들이고 공포와 불확실성을 통해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전략이 무너졌습니다. 마차는 이란의 행동이 의도적이고 조율되었으며 교리에 기반한다고 강조하지만 그 교리엔 결함이 있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연합은 최대한의 전략을 채택하여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해체하고 해군을 제거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확보하고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목표는 이란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 지역이나 세계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차는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면 이란 국민들, 즉 페르시아인, 쿠르드인, 아제리인, 발루치인, 아와지인들이 마침내 그가 루비콘 강을 건넌다고 표현한 것처럼 자신들의 정치적 운명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전쟁이 왜 이렇게 중대한지,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언론과 많은 서방 지도자들이 언급하지 않는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평론가 샤론 자흐스를 언급하고 싶은데 그는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그는 이란이 결코 또 다른 제3세계 국가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이란은 현대사가 본 적 없는 가장 치명적인 조합을 보여줍니다. 주요 강대국의 산업 및 과학 역량과 살인적인 컬트 집단의 이념이 결합된 나라입니다. 그 조합이 바로 나치 독일을 그렇게 파괴적으로 만든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자흐스는 이란도 같은 궤도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인용한 수치는 놀랍습니다. 이란은 STM 졸업자 수에서 세계 10위 안에 들며 일본과 한국보다 많습니다. 이 나라는 풍부한 과학 인재과 강력한 산업 역량을 가진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역량을 활용해 원심 불리기, 드론, 탄도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2026년, 즉 올해까지 이란은 매달 100에서 300기의 탄도미사일을 생산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행동하지 않았다면 이란은 해마다 수천 기의 미사일을 계속해서 생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권은 최근 몇 주 동안 주저없이 자국 시민 3만 명을 학살한 바로 그 정권이었습니다. 이라는 그 대리 세력들에게 연간 20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했고 헤즈볼라는 매년 약 7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 정권은 자국 국민을 굶주리게 하면서까지 지역 전쟁 기계를 유지하려는 정권입니다. 최근 위험이 이란의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적 자원에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야톨라들이 가난하고 기술이 뒤처진 나라를 통치했다면 위협은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첨단 산업, 뛰어난 엔지니어, 그리고 방대한 과학 인력을 가진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조합이야말로 1930년대 독일처럼 독재자들이 대륙 전체를 위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란이 이런 경로를 계속 유지했다면 최근 2035년쯤에는 미국 동부 해안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수십 개의 핵탄두가 정밀 미사일에 장착되어 텔아비브, 하이파, 리야드, 두바이를 겨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구산을 갖추면 이란은 보복 걱정 없이 이 지역을 자유롭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샤이드 드론처럼 테러 단체들을 위한 값싸고 스마트한 무기의 글로벌 수출 산업이 21세기의 칼라시니코프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장악으로 세계 석유 시장을 마비시킬 능력도 갖추게 됩니다. 최근 냉혹한 현실을 그려냅니다. 이란은 기술적으로 발전한 광신적인 테러 제국으로 거듭나고 있었고 핵무기 면책 특권 아래에서 단 한 번의 버튼 조작만으로 국가를 파괴하고 미국 도시를 공격하며 전 세계 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아침 이스라엘에 5,000발의 탄도미사일이 쏟아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방공망을 압도하고 수만 명의 민간인을 몇 분 만에 죽이기 위해 설계된 기습 공격입니다. 그런 시나리오는 이스라엘과 자유세계가 절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번 전쟁이 긴박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이란 이데올로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광신적인 정권이 첨단 과학, 산업, 그리고 공학에 접근하게 되고 테러와 강압을 통해 세계를 재편할 도구를 만들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제 이란이 대규모 공격을 받는 가운데 헤즈볼라 참전으로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샤론 작스가 이에 대한 솔직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그는 레바논이 주권을 행사하거나 헤즈볼라에 맞설 능력이 전혀 없는 실패한 국가, 쓰레기 덤이라고 주장합니다. 레바논 정부는 1년 반 동안 남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의 기반 시설을 해체하는 척만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냥 보여주기식 연극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애초에 기회가 없었습니다. 최근 레바논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 정부도, 기관들도, 그리고 그들의 약속은 더더욱 믿을 수 없다고 말이죠. 또한 지리적 요인으로 이스라엘 상황이 더 위험해집니다. 이스라엘 레바논 국경은 이 지역에서 최악이며 가장 인위적이고 방어하기 어려운 국경 중 하나입니다. 리타니 강과 같은 자연적인 장벽에 기반을 두는 대신 이 국경은 산과 숲 그리고 노출된 능선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집니다. 남부 레바논은 북부 이스라엘 위에 있으며 헤즈볼라는 고지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능선에서 수개월간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집과 차량을 치명적으로 정확히 저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최전방 지역사회는 철조망 옆에 있어 헤즈볼라 라드완 부대가 몇 분 만에 침입할 수 있습니다. 경고 시간도 완충 지대도 종심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은 이번 주 남부 레바논에 진입했고 레바논 민간인들에게 그 지역을 떠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은 적으로 간주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지역에 최소 5개의 영구 군사 거점을 만들고 몇 달 안에 10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시리아에 주둔했던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중동에서 땅, 영토만이 의미 있는 유일한 화폐입니다. 이스라엘도 결국 그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양보와 평화를 위한 영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아랍인들은 협정이 종이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억지는 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는 영구적으로 영토를 잃어야 합니다. 레바논이 매일 벌어지는 전투의 대가가 자신의 땅을 잃고 그 땅이 이스라엘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했다면 헤즈볼라를 해체하려는 동기가 엄청나게 높아졌을 것입니다. 최근 또한 레바논 남부의 인구가 압도적으로 시아파이며 헤즈볼라와 이란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인구가 국경에 거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요르단강 서안이나 1985-2000년 남부 레바논 모델도 반복해선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안전하고 조용하며 방어 가능한 골란 고원 모델을 복제할 것입니다. 최근 이것이 전략적 위협인 헤즈볼라를 제거하고
북쪽에 새로운 방어 가능한 국경을 세울 수 있는 한 세대에 한 번뿐인 기회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의 이 단계에서 도란 마차 박사는 지난 몇 시간 동안의 작전을 규정한 두 가지 가속화되는 과정을 지적합니다. 첫째, 이란 내 미국 이스라엘 작전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공격이 더 강력해지고 표적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차 박사에 따르면 연합군은 이제 군사 인프라뿐 아니라 이란 정권의 핵심 요소도 의도적으로 타격합니다. 목표는 특히 제2차 걸프전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지상 침공이 없는 상황에서 정권을 내부로부터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내부 충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공개 발언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강화하며 이란 국민들에게 홍해를 건너 이 순간을 포착하고 스스로 정치적 구원을 이루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흐름은 이란의 대응에서 비롯됩니다. 마차는 테헤란이 이제 자신의 정권을 전복하려는 노력을 막기 위해 지역적, 국제적 혼란을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헤즈볼라가 전투에 참전한 것도 이 전략의 일부이며 키프로스에 있는 영국 목표물에 대한 무인기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은 걸프 국가들을 지속적으로 공격해 전장을 확대하고 연합군 작전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차는 이번 사태의 중요한 결과로 국제 및 아랍연합이 테헤란에 맞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에르도안과 신흥 수니파 축으로 기울면서 최근 몇 년간 약화되었던 아브라함 협정 체제조차도 이제는 부활의 초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차의 더 넓은 시각에서 볼 때 이번 작전은 점점 더 요란하고 격렬해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이란 내부의 투쟁이 전 세계 공동체에게 결정적인 도덕적이고 이념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이제 두 주요 서방 블록, 즉 실용적인 미국 블록과 진보적인 서유럽 블록 모두를 결집시키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것이 그가 절대적인 악이라고 부르는 것에 맞서고 궁극적인 선의 비전을 지지하는 통합된 투쟁이라고 말합니다. 전장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조가 전례 없이 강화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테헤란과 주요 도시, 이란 서부에 집중했고 미국은 방공망, 혁명수비대 지휘소, 미사일 기지, 해군 자산을 타격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전단은 수백 기의 이란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동시에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와 싸우고 있으며 미국은 정보, 물류, 그리고 지역 억지력을 제공했습니다. 제가 이전 팟캐스트에서 언급했던 최근 미국의 전략 문서는 이스라엘을 모범적인 동맹국, 즉 미국이 그 성공을 위한 글로벌 환경을 보장하는 동안 독립적으로 싸우는 파트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맹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에란 셰이션 박사는 미국이 에픽 퓨리 작전을 개시한 데에는 자체적으로 긴급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란의 지원으로 2026년 중간선거 전까지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었습니다. 중국, 이란, 러시아 축은 세계 에너지 안정을 위협했습니다. 이란은 2025년에 미국이 구축한 순위파 연합을 약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헤란에서의 학살과 중국의 이란 미사일 전력 신속 재무장이 결합되면서 일정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셰이샨의 관점에서 미국은 이란의 붕괴를 미국의 이익, 세계의 이익, 중국 고립의 전제 조건,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의 한 걸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지역 분쟁이 아니라 전 세계적 재편이라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그 이후 이란이 어떤 모습일지입니다. 마사와 셰이샨 모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차기 이란 지도부는 보수파와 정권에 동조하는 개혁파 간의 투쟁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쿠르드족, 발루치족, 아랍족, 투르크족, 루르족, 아제리족 등 페르시아에 거주하는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다중 전선의 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통치 붕괴 시 미국이 과도 정부를 감독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란은 오랜 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은 여전히 내부 치안 부대와 이라크에서 들여온 시아파 민병대, 그리고 이란 인구 일부의 이념적 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붕괴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이란은 사라졌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군사적이거나 지정학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적이고 문명적인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소셜미디어 평론가 아딥 벤쿠르는 이번 주 런던에서 처칠 동상이 반유대주의 낙서로 훼손된 사건이 이스라엘에 대한 유대인 혐오가 특정 분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서구와 아랍 세계 모두에서 수세기 동안 종교적, 문화적 서사 속에 뿌리내린 끊임없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은 유대인 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유대인들은 더 이상 보호를 애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세계적인 사건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치 분석가 슐로모 필버는 테헤란의 붕괴가 이 지역의 정치 지형도 재편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카타르는 센컴을 유치하고 하마스, 탈레반, 이란과의 중재를 통해 영향력을 쌓아왔지만 이제 그 역할이 사라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해체되면서 이란이 붕괴하고 미국이 인도 태평양으로 중심을 옮기면서 카타르의 필수적인 중재자 모델은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브라함 협정 블록으로 지역 중심축이 되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에르도안의 위성국이 되거나 새로운 중동 질서에 합류해야 합니다. 전쟁 자체에 대해서는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란은 이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이란의 명예가 무너지고 대리 세력도 실패 중입니다. 이란의 영공은 뚫렸고 동맹국들은 모두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해진 7개 전선의 전쟁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이란이 8개 국가와 싸우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필버트가 말했듯이 이것은 중동의 새로운 날의 여명입니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잠시 시간을 내어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각자의 작은 이야기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 지난 2년 반 동안 버텨온 이곳 시민들, 우리 아들들 중 상당수가 몇 시간 만에 소집됐고 집에 있는 아이들은 사이렌과 폭발음을 들으며 대응 중입니다. 멀리 떠나 있는 아버지를 걱정하고 전장에 있는 형제들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우리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다가 다음 순간에는 친구들과 카드 놀이를 하는 대피소로 달려갑니다. 휴대폰에서 울리는 경보음에 잠에서 깨고 컴퓨터 게임을 하며 친구들과 경험을 나눕니다.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겪는 경험이 되었지만 30년 넘게 이스라엘 남부와 북부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끝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악랄한 적들의 주기적인 폭력에 인질로 잡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가 관대하고 이해심 있길 바라서입니다. 이 이스라엘 국민들은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런 일을 예전에 겪어봤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푸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과거에도 우리가 겪었던 일입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텔아비브 대피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사일 공격 중에도 명절을 축하하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강합니다. 우리는 결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적들을 반드시 물리칠 것입니다. 10월 7일 그들이 우리를 공격했지만 자신들이 무엇에 휘말릴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여전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신하는 이들도 곧 그들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심층 분석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전쟁, 지역 변화, 세계적 영향에 대해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저는 다니엘 시몬입니다. 예루살렘 JNS-TV에서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 유의하시고 최신 소식을 계속 확인하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